제 사상을 이렇게 엎어놓고도 멀쩡히 서 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 더 이따위로 굴면 그때는 임신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알아들었어? 그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광경과 마주했다. 거실 한가운데서 딸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후들거리며 서 있었고 그 앞에서 그는 분노에 물든 얼굴로 손을 크게 휘둘러 내리치고 있었다. 딸의 몸이 휘청이던 순간 내 숨도 함께 멎어버렸다. 집안 공기는 바늘 끝처럼 서늘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비명처럼 귀를 찔렀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공포가 나를 무너뜨렸다. 그동안 모호했던 의심들은 그 한 장면으로 완전히 확신으로 변했고 내 안에서 차갑게 잠들어 있던 것이 살아나 온몸을 뒤흔들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이유도 물러설 여유도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다. 그 뒤에 어떤 선택이 이어졌는지는 이제 당신이 확인할 차례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마다 좋은 일, 편안한 일상과 따뜻한 순간들이 머무르시길 진심으로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초의 새벽은 예전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강민수, 올해 59입니다. 경찰 강력계에서 25년을 일하다 퇴직한 지 3년째예요. 지금은 중소기업 경비업체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세연이는 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운동화 끈을 묶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죠. 단골 국밥집 앞을 지날 때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고 저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커피를 내렸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세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깨웠어요? 아니, 운동하고 왔어.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세연이의 숨소리가 조금 빨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쁨이 먼저 밀려왔죠. 제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다음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소개팅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학부모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쪽 부모님이 저희 학교 학부모셨거든요. 학부모를 통해 알게 됐다는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목소리를 밝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언제 한번 보자.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장소는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묘하게 섞인 감정이었어요. 형사 시절의 본능일까요? 아니면 그냥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상견례 당일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하다가 손을 살짝 대었어요. 뜨거운 열기에 손가락을 움츠렸죠. 형사 때보다 더 떨리네. 혼자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과 대치할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말이죠. 식당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원래 10년 전에 끊었지만 오늘만큼은 예외를 두기로 했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건물 옆 골목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한 명은 주변을 경계하듯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세, 눈빛, 말투. 형사 시절 조직 폭력배들을 상대하며 익힌 감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민해진 거겠죠. 그냥 경호원일 수도 있으니까요. 식당 입구로 들어가 안내를 받아 3층 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죠.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버지일 뿐이야. 형사가 아니라. 문을 열자 세연이와 한 남자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지훈입니다. 남자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손등에 굳은 살 위치가 느껴졌습니다. 새끼손가락 쪽 손등에 작은 흉터도 보였죠. 손을 쥐는 힘도 보통 사무직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절묘하게 조절된 힘이었습니다. 형사 시절 수없이 악수했던 조폭들의 손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았죠. 하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수입니다. 제 아버지 윤태식입니다. 60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윤태식은 덩치가 컸고 목소리는 굵고 낮았어요. 그의 손은 아들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손바닥 전체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사돈 어른. 그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제가 그를 관찰하듯 그도 저를 훑어보고 있었죠.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세연이가 주도했어요. 지훈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했죠. 지훈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훈이 세연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표면적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가끔씩 스치는 눈빛에 묘한 강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기 소유물을 확인하듯 세연을 훑어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찰나의 표정을 제 눈만 잡아낸 것 같았죠. 윤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집안은 말입니다. 대대로 인천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재개발 쪽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지요. 관청 쪽이랑도 이야기가 잘 되고 있고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재개발, 조합, 관청. 형사 시절 수없이 들었던 단어들이었어요. 그 단어들이 엮이면 보통 비리가 따라왔죠. 아, 그렇군요. 좋은 일 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단어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웨이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복도가 보였어요. 그때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복도 끝에 서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건물 밖에서 본 그 남자들이었죠. 그들은 가만히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디가드 치고는 눈빛이 너무 세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태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돈 어른, 내년 2월쯤 어떻겠습니까? 2월이요? 그건 좀 급한 거 아닙니까? 제가 반문하자 윤태식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요즘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요. 세연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윤태식과 지우는 먼저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는 세연이와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아빠 어떠세요? 세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너만 좋으면 됐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차에 세연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어요. 세연은 조수석에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룸미러로 세연의 얼굴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형사 본능인가 아니면 그냥 딸을 떠나보내기 싫은 아버지 마음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태식의 차가운 눈빛, 지훈의 묘한 시선, 복도에 서 있던 남자들, 그리고 재개발과 조합이라는 단어들. 모든 게 뒤엉켜 불안으로 다가왔어요. 집에 도착해 세연을 내려주고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연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평소라면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달랐죠.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고 통화를 하자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요즘 학교 일이 많아서요.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요. 짧은 답장들이었어요. 평소 세연답지 않게 건조한 문장들이었죠. 저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딸이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죠. 경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제가 아침에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어요. 세연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세 식구가 이 거실에서 함께 웃던 기억들이요. 아내는 언제나 세연이 편이었죠. 제가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아내는 세연이를 안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우린 잘 지내요. 농담처럼 던진 아내의 말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이제 세연마저 다른 집으로 가려 하고 있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날 밤 11시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세연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죠. 세연아, 이 시간에 왜? 세연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아빠 할 말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세연을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로 안내하고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평소보다 또렷하게 귀에 박혔어요.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죠. 아빠 나. 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이미지 속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죠. 임신 8주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손주를 본다는 기쁨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저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어요. 제 손주였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세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어요. 지훈이는 뭐래? 빨리 결혼하자고 했어요. 아버님도 빨리 날짜 잡자고 하셨고요. 그제야 상견례 때 태식이 급하게 날짜를 정하자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야 할까요?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야?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착해요. 저한테 잘해주고요. 하지만 세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말과 표정이 따로 놀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지훈을 칭찬하는데 눈빛은 불안해 보였죠.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안도 괜찮고 세연이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중간중간 멈칫거렸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집 분위기는 어때? 시아버지 되실 분은? 제가 물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죠. 괜찮으세요? 좀 무서우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에요. 무섭다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사 시절 가정폭력 사건을 수없이 다뤘어요. 피해자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죠. 무섭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세연아,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다 말해줘. 아빠한테는 숨기지 말고. 저는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연의 손은 차가웠어요. 괜찮아요, 아빠. 걱정 말아요. 저 행복할 거예요. 세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세연을 돌려보낸 후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죠. 형사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기꾼 사돈 때문에 재산을 날린 가족, 가정폭력으로 병원에 실려간 며느리, 조직폭력배와 엮여 파탄난 결혼식. 수많은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었죠.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조금만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지금 제 딸이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까지 있었어요. 8주. 벌써 심장이 뛰고 있을 시기였죠. 그 작은 생명이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연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혼을 허락하면 세연이 위험한 가정에 묶일 수도 있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예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형사 시절 기록해둔 연락처들이 빼곡했어요. 동료들, 검사들, 정보원들의 이름이 가득했죠.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있는 후배 이름이었어요. 제가 신입이던 시절 직접 가르쳤던 녀석이었죠.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딸을 믿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상견례 때 본 태식의 눈빛, 복도에 서 있던 남자들, 지훈의 묘한 시선이 계속 떠올랐어요.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연에게는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하되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윤태식과 윤지훈,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없다면 제가 예민했던 거겠죠. 하지만 만약 뭔가 발견된다면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연을 지켜야 했습니다. 형사였던 제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딸을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임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연아, 아빠 생각해봤어. 결혼해. 아빠가 축복해줄게. 전화 너머로 세연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대신 약속해.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아빠한테 말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예전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후배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12월 중순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였어요. 태식은 자기 사람들을 여럿 데려왔지만 저는 친한 동료 몇 명만 초대했죠. 세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지만 웃음 속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세연은 인천으로 떠났어요. 지훈의 집은 인천 재개발 예정지 근처 빌라였죠. 저는 세연을 보내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췄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9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세연이 친정에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추석 사흘 전 세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번 추석엔 못 갈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시댁에서 제사 지내야 해서요. 아버님이 꼭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사, 시댁 규율,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조심해서 잘 다녀와. 네, 아빠도 명절 잘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도 세연이는 항상 명절에 집에 왔었거든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죠.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인천이었어요. 그냥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세연이 잘 지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인천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고향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어요. 내비게이션에 세연이 사는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려 인천 외곽에 도착했어요. 재개발 예정지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철거 예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죠. 공사장 펜스 너머로는 무너진 건물 잔해가 보였습니다. 그 사이로 새로 지어진 빌라들이 눈에 띄었어요.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반짝이는 외관이었죠. 돈 냄새가 났습니다. 재개발로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느껴졌어요. 세연이 사는 빌라를 찾았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고급 외제차들이 여러 대 보였습니다. 벤츠, BMW, 그리고 번호판이 특이한 차들도 있었어요. 저는 형사 시절의 습관으로 번호판들을 훑어봤습니다. 몇몇은 조직폭력배들이 즐겨 쓰는 번호 조합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트렁크에서 과일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물을 들고 잠깐 들른 척하려고 준비한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명절이라 대부분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세연이 사는 호수 앞까지 걸어갔어요. 903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태식의 목소리였어요. 분노에 찬 음성이었죠. 저는 손을 멈추고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죠.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사 본능이 말했죠. 지금 들어가면 감정 싸움만 되고 아무 증거도 남지 않는다고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제사상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국물이 흘러 있었고 나물 접시가 깨져 있었죠. 세연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5개월쯤 되었을 거예요.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태식이 세연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이따위로 지내? 이 집 규율을 몰라?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태식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세연의 뺨을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죠. 저는 문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억눌렀죠. 지금 들어가면 세연만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태식의 손이 세연의 뺨에 닿았습니다. 찰싹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세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은 뺨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소파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TV만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맞는데 말 한마디 없었죠. 그저 무표정하게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배를 감싸며 허리를 부여잡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당연했죠. 아이. 제 머릿속에 그 단어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손주였어요. 제 손주가 저 뱃속에 있었죠. 그 아이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재빨리 과일 상자를 들고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903호 앞에서 멈추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장님, 저희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와. 오늘 저녁에 창고 가야 하니까 준비해.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계단에 숨어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고, 저녁, 준비, 형사 시절의 감각이 살아났어요.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울릴까봐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내려갔죠.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태식이 세연을 때리는 장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세연이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모습, 배를 감싸며 아파하던 모습, 뺨을 맞고도 사과하던 목소리.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세연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아이도 지켜야 했죠.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태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명확히 밝혀내야 했죠. 차를 몰고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룸미러로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9층 어딘가에 세연이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 세연아. 아빠가 꼭 너를 거기서 꺼내줄게. 속으로 다짐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서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후배가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나 좀 도와줘야겠어. 급한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태식과 지훈, 그들의 정체를 밝혀낼 시간이었죠.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명절의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청 근처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저도 한때 저렇게 아침마다 경찰청으로 출근했었죠. 10시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38살 지능범죄수사대 경위였어요. 제가 신입 시절 직접 가르친 후배였죠.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어?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잠시 근황을 나눴죠. 민호는 작년에 결혼했고 아이가 곧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축하해. 아빠 될 준비는 됐어?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요. 형님은 어떠세요? 경비일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지내지 뭐.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어요. 민호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으로 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죠. 민호야, 사실은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형님.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태식이라는 사람, 이름 좀 조회해 볼 수 있을까? 윤태식이요? 누군데요? 내 사돈이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죠. 세연이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시아버지를 조회하시게요? 응.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민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커피숍의 잔잔한 음악 사이로 들렸죠. 윤태식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그 짧은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눈썹이 좁혀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었어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스크롤을 내렸죠. 형님, 이 사람.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때? 웬만하면 상대하지 마셔야 할 급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었어요. 뭐가 나와? 민호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여러 건의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으로 내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이네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요. 그것만이야? 아니요. 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한 적도 있습니다. 3번이나요. 전부 합의로 끝났네요. 폭행? 3번.
합의. 돈으로 무마했다는 뜻이었죠. 더 있어? 민호가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사진 파일이 나타났어요. 태식이 여러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술집으로 보이는 곳이었죠. 이 사람들 보이시죠? 전부 조직폭력배로 분류된 인물들입니다. 사진 속 남자들은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문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태식은 그들 한가운데 앉아 웃고 있었죠.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거야? 경찰 정보과에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조폭 인맥 파악용이에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태식의 표정, 자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게 제 예상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어요. 윤지훈도 한번 찾아봐 줄래? 아들 이름인가요? 응. 민호가 다시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윤지훈, 33살. 기록이 나타났어요. 폭행 사건 2건 있네요. 하나는 2019년 심야주점에서 손님이랑 싸움. 다른 하나는 2021년 노상에서 행인 폭행. 처벌은? 전부 벌금형이에요. 금액이 꽤 크네요. 300만 원, 500만 원. 벌금형. 정과는 남지만 실형은 피한 거였죠. 역시 돈으로 해결했을 겁니다. 음주운전 기록도 있습니다. 2번이요. 듣고 있던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세연이가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였습니다. 폭력과 범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집안으로요. 형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형님, 이 자료들 공식 수사로 들어가실 건가요? 민호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안 돼. 일단 비공식으로만 알고 있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걱정 마. 나도 25년 형사 생활했어. 하지만 민호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었고 태식은 현역으로 활동하는 위험한 인물이었으니까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민호야.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조심할게. 형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커피숍을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경찰청 건물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제가 25년을 일했었죠. 건물 벽에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력계 팀 사진도 보였어요. 젊은 시절에 제가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이제는 내 딸 사건이 내 마지막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퇴 후 평온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은 참 모를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오늘 알아낸 내용을 정리했어요. 윤태식, 재개발 비리 의혹, 폭행 사건 3건, 조폭 인맥. 윤지훈, 폭행 사건 2건, 음주운전 2건.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저녁 무렵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5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세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세연아, 나야. 요즘 어때? 괜찮아요, 아빠. 시댁 분위기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적응 중이에요. 적응. 그 단어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을까요? 세연아,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알았지? 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끝까지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형사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재개발 비리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조폭들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들, 가정폭력으로 병원에 실려온 여자들. 그때 저는 그들을 도왔었죠. 범인을 잡고 피해자를 보호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딸이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식과 지훈,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더 파헤쳐야 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죠. 새벽 2시, 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오늘 본 기록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비리, 폭력, 조폭.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태식은 재개발 사업을 빌미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눌렀으며 조폭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세연은 지금 그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형사의 본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은퇴했어도 제 아내 형사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는 빼곡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죠. 계획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세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죠. 세연아? 세연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빠, 들어가도 돼요? 그럼 어서 들어와. 거실로 안내하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세연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왼쪽 볼에 옅은 멍이 있었어요. 노란빛이 섞인 보라색이었죠. 며칠 전에 생긴 멍이 아물어가는 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에 부딪혔어요. 세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향했죠. 문에 부딪혔다고요. 그 거짓말을 저는 형사 시절 수없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그치면 안 됐어요. 세연이 더 움츠러들 테니까요. 물 줄까? 네, 감사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였죠.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물을 건네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연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임신 6개월이 되어가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는 모습이 애처로웠죠. 세연아. 세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요즘 힘들지? 세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세연아, 아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정말 괜찮아요. 그냥 임신해서 예민한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연의 눈빛이, 떨리는 손이, 움츠러든 어깨가 모두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세연이 물었습니다. 녹음기야. 작동하기 쉬워.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그 집에서 하는 말, 하는 짓 다 녹음해 두자. 세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세연아, 증거가 있어야 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증거가 필요할 거야.
세연은 녹음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다시 걷었어요. 만약에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지 않게 잘 숨기면 돼. 아빠가 방법 알려줄게. 세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정말 힘들어요. 세연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옆으로 가서 세연을 안았어요. 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버님한테 혼났어요. 밥을 잘못했다고, 국이 짜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가만히 있었고요. 그냥 TV만 봤어요. 그래서 맞은 거야?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으로 뺨을 때리셨어요. 아기 때문에 배는 안 때리시는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계획이었으니까요. 세연아, 잘 들어. 이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 주방에 있을 때는 앞치마 주머니에, 거실에 있을 때는 소파 쿠션 밑에, 잘 때는 침대 옆 서랍에 넣어도.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해. 이 버튼 한 번 누르면 녹음 시작, 다시 누르면 멈춰. 불빛도 안 나니까 눈치 못 채. 세연이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어요.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냥 도망쳐. 알았지? 네, 아빠. 세연을 돌려보내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시아버지랑 지훈이가 어디 가는지 알려줄 수 있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돌아오는지. 왜요? 아빠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세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부터 세연에게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첫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님이랑 지훈 오빠 나갔어요. 검은 양복 입고 가방 들고 나갔어요. 저는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인천으로 향했죠. 세연이 사는 빌라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10시쯤 태식의 차가 빌라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를 따랐어요. 차는 인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쌓인 항구 근처였어요. 차들이 드문 어두운 길이었죠. 태식의 차가 큰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100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불을 끄고 지켜봤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태식과 지훈이 차에서 내렸죠. 다른 남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망원경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큰 봉투였어요. 형사 본능이 말했습니다. 저게 돈이라고요. 1시간쯤 지나서 태식 일행이 창고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 주변을 관찰했죠. 창고 벽에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32번.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2대가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도 프로그램을 열고 오늘 본 창고 위치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노트에 기록했죠. 금요일 밤 9시 인천 외곽 32번 창고 봉투 전달. 다음 주 금요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세연에게서 메시지가 왔고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창고였습니다. 석 주 동안 같은 패턴이 이어졌어요. 매주 금요일 밤 다른 장소, 같은 행동. 돈거래가 분명했죠. 세연의 녹음기에도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연이 파일을 보내왔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창고로 가자. 현금 챙겨가고. 지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얼마나 가져가요? 5천. 조합 쪽에서 받은 거 정리해야 하니까. 5천. 5천만 원이겠죠. 재개발 조합에서 받은 뒷돈일 겁니다. 증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야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트는 기록으로 가득 찼어요. 창고 위치, 시간, 금액, 대화 내용.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비리, 뒷돈 거래, 조폭 연결. 태식의 범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세연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내일 금요일에 큰일 있나 봐요. 아버님이 전화하면서 큰 거래라고 했어요. 큰 거래. 이게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내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형님? 설명하기 길어. 내일 저녁에 만나자.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증거를 모으는 단계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중앙지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형사 시절 수없이 드나들던 곳이었죠.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복도를 몇 번이나 걸었었는지 모르겠어요. 306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김준영 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형사 시절 함께 일했던 검사였죠. 지금은 특수부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영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형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3년쯤 된 것 같네. 악수를 나눴습니다. 준영은 42살 특수부에서 경제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 준영의 책상은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문서들이 보였어요. 조합, 비리, 횡령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님이 직접 찾아오시다니. 저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메모, 장소 기록. 사적인 얘기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영이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데요? 내 사돈 자료야. 윤태식이라는 사람. 준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사돈이요? 세연이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응, 그 시아버지야. 준영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태식의 신상 정보였어요. 이름, 나이, 주소, 전과 기록. 페이지를 넘기며 준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진을 보고 녹음 파일 목록을 확인하고 장소 기록을 읽었죠. 형님, 이 자료들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직접 발로 뛰었지. 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짓 하셨네요. 이 사람들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 알아.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준영이 녹음 파일 목록을 다시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읽었어요. 재개발 조합, 뒷돈, 현금 거래, 이거 제대로 된 증거네요. 충분해? 일단 내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형님, 따님은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찮지 않아. 맞고 살아.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해. 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근데 형님, 직접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알아.
조심할게. 준영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님,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급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지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검사 3명, 경찰 5명이 모여 있었어요. 준영도 있었고, 민호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인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고 위치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준영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윤태식은 재개발 조합 이사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인천 외곽 창고에서 현금을 주고받았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식이 창고에 들어가는 사진, 봉투를 들고 나오는 사진, 검은 양복 남자들과 찍힌 사진. 이번 금요일에 큰 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에 따르면 1억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거예요. 1억. 그 금액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창고 주변에 잠복조를 배치하고 현금 거래 순간을 포착합니다. 현장에서 체포하고 동시에 윤태식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지도 위에 빨간 화살표들이 그려졌어요. 진입로, 포위망, 도주로 차단 지점. 민수 씨는 정보 제공자 자격으로 관찰 위치에 계시면 됩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상황을 지켜봐 주세요. 준영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준영이 따라왔어요. 형님, 따님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알아. 금요일 전에 친정으로 데려올게. 작전 중에는 절대 직접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연이 위험하면 약속 따위는 지킬 수 없을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6번째에 전화가 연결됐죠. 아빠, 세연아, 이번 금요일에 친정에 와 있을 수 있어? 금요일이요? 왜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하루만 있다가. 세연이 망설였습니다. 시아버님이 허락 안 하실 텐데. 핑계대. 친정 아빠가 아프다고 해. 정말 괜찮아요? 응, 걱정 마. 금요일 오전에 와. 알았어요, 아빠.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사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실패했던 잠복 작전, 다친 동료, 놓친 범죄자. 그때의 실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연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가야 했어요. 목요일 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꺼내 입어봤어요. 모자도 준비했죠. 망원경과 카메라도 챙겼습니다. 가방을 메고 거울을 봤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형사 시절처럼 날카로웠어요. 금요일 아침 세연이 집에 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7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빠, 정말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얼굴 보고 싶었어. 세연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푹 쉬어. 알았지? 네, 그럴게요. 세연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저녁 6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세연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금방 올게. 저녁 해놨으니까 먹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차를 몰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창고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계단으로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상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 포렌식 요원, 준영도 보였어요. 형님, 오셨네요. 응. 준영이 망원경과 무전기를 건네줬습니다. 여기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호 보내면 진입할 거예요. 저는 옥상 난간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망원경으로 창고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10시 45분, 드디어 검은 카니발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찼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은 사돈. 검은 카니발이 천천히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저는 망원경을 눈에 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이 먼저 내렸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 뒤로 지훈이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이었어요. 뒷좌석에서 2명이 더 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어요. 상견례 때 복도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죠. 태식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큰 검은 가방을 꺼냈어요. 스포츠 가방 같았습니다. 묵직해 보였죠. 태식이 양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목표물 확인했습니다. 옆에서 준영이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다른 남자 서너 명이 밖으로 나왔죠. 태식이 가방을 한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받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지퍼를 열었죠. 망원경으로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10,000원권 다발이었습니다. 초록색 띠지가 감겨 있었죠. 현금 확인했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한 다발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태식과 지우는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10분쯤 지났습니다. 남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태식이 다른 남자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거래가 끝난 거였어요. 지금입니다. 준영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숨어있던 차량들이 일제히 전조등을 켰어요. 창고 주변을 둘러싼 거였죠.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 5대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골목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엎드려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창고로 달려갔어요.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망원경 너머로도 그 당황한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훈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창고 뒤쪽으로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10m도 못 가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경찰 2명이 달려가 지훈을 붙잡았습니다.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어요. 나요. 나달라고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태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있는 옥상 쪽을 봤어요. 망원경 너머로 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입이 벌어졌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경찰이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태식 씨, 재개발 비리 및 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태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이 고개를 들어 다시 위를 봤습니다.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사돈,
한 번만 봐주시오. 사돈.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창고 안으로 포렌식 팀이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증거물로 압수했어요.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했죠. 다른 남자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7명이 줄지어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준영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끝났습니다. 고생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난간을 붙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동시에 윤태식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할 겁니다. 세연이는? 따님은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준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고 앞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들이 하나씩 떠났어요. 태식과 지훈을 실은 차도 사라졌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하늘이었죠. 끝났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연이었어요. 아빠, 뉴스 봤어요. 세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정말 아버님이랑 지훈 오빠가 체포됐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세연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빠가 한 거예요? 아빠 혼자는 아니야. 경찰이랑 검찰이 수사한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세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편히 쉬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천 재개발 조합 비리 사건으로 윤태식 씨 등 7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수억 원대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연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아빠. 세연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불러온 배가 제 배에 닿았어요. 손주였죠. 제가 지켜낸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세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응, 알아요. 그날 밤 세연은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에서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가정이 있었죠. 행복한 가정도 있고 불행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 가정을 지켰습니다. 딸을 지켰고 손주를 지켰어요. 형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해낸 일이었죠. 다음 날부터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재개발 비리 사건은 연일 뉴스에 나왔어요. 태식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고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이 밝혀졌죠.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태식의 사무실에서 비자금 장부가 나왔어요. 지난 3년간의 뒷돈 거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지훈의 폭력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연뿐 아니라 이전 여자친구들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세연과 함께 법정에 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태식과 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비리, 뇌물수수, 폭행, 협박.
죄목이 길게 이어졌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세연을 봤죠.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세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연도 제 손을 힘주어 쥐었어요.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거 자료가 제출됐고 증인들이 출석했어요. 녹음 파일도 재생됐죠. 태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창고로 가자. 현금 챙겨가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영을 만났어요.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네가 더 수고했지.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올 겁니다. 실형은 확실해 보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형. 태식과 지우는 한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법원 건물을 나서며 세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겠어?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햇살이 따스했죠.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세연은 집에서 쉬고 있었죠. 출산 예정일이 2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무리하면 안 됐거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태식, 재개발 조합 비리 및 뇌물수수, 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죠. 피고인 윤지훈, 폭행 및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지훈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1년 가까이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죠. 집으로 돌아가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판결 났어. 태식은 7년, 지우는 3년. 전화 너머로 세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응, 끝났어. 아빠 고마워요. 정말로. 세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세연은 제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왔어요. 예전에 쓰던 방을 다시 꾸몄죠. 아기 옷을 개고 작은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 하나를 아기 방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벽지를 연한 노란색으로 바르고 바닥에 부드러운 매트를 깔았죠. 가구점에서 아기 침대를 샀습니다. 조립 설명서를 보며 나사를 하나씩 조였어요.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즐거웠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침대가 완성됐어요. 손으로 흔들어 보니 튼튼했죠. 아빠, 잘 만드셨네요. 세연이 문 앞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이제 내 아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네,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세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2주일 후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빠, 배가 아파요.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히 일어나 세연의 방으로 갔어요. 세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죠. 진통이야? 그런 것 같아요.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병원 가자. 차에 세연을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어요.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옆자리에 세연을 봤죠. 세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세연을 맞았어요. 보호자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잘할 수 있어. 힘내. 네, 아빠. 세연이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대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시, 6시, 7시. 발소리, 카트 소리,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오갔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깊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간절했죠. 제발 무사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8시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산모는요? 산모도 건강합니다. 잠시 후에 뵐 수 있으세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후 회복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세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침대에 아기가 누워 있었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들이 움직였죠. 숨을 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안아보실래요? 간호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제 팔에 안겨줬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죠. 생명의 무게였습니다. 아기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예쁘지요? 세연이 물었습니다. 응, 아주 예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아빠, 울지 마세요. 세연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기쁜 눈물이야.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1년을 보냈었죠. 이 작은 생명이 안전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요. 이름은 정했어?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요. 강은서. 좋은 이름이네. 은서. 은혜로운 서쪽.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세연과 은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저는 집을 정리했어요. 아기 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침대, 이불, 기저귀, 옷. 모든 게 준비됐죠. 거실 벽에 그림을 하나 걸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이었어요.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사흘 후 세연과 은서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은서를 아기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작은 몸이 침대에 놓이자 은서가 하품을 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죠.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은서야.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과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은서는 아기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빠, 응? 상견례 때 기억나요? 시아버지가 집안 규율 이야기했던 거 기억났습니다. 태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이 집 규율은 절대적이라고요. 기억나?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 집 규율이 뭔지. 세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집 규율은 사랑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연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사랑뿐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경비업체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단골 국밥집에 들렀어요. 주인아 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주 봤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국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등교하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었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이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경계했었죠. 형사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 수상한지, 어디가 위험한지 항상 살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자를 쫓지 않았어요. 대신 손주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지키고 싶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연이 거실에서 은서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아볼까? 세연이 은서를 건넸습니다. 팔에 안기자 은서가 울음을 멈췄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죠. 할아버지 품이 좋은가 봐요. 세연이 웃었습니다. 은서를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은서야, 할아버지가 말해줄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어렵고 힘들 거야. 나쁜 사람들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을 거고. 은서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도 할아버지도 너를 지킬 거야. 항상. 은서가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웃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형사로 살았던 25년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었죠. 범인을 잡고 피해자를 도왔었어요. 자랑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죠. 내 딸과 손주를 지킨 일. 이제 저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이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서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연이 옆에 앉아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빠,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우리 집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처음 접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